저는 30살의 나이까지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아온 직장인입니다. 20대까지만 해도 남들처럼 대학 나와 좋은 회사 취직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순서라 생각했어요. 그게 여자로서의 행복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30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이미 한번 요란하게 결혼도 했고 얼마 못 가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이미 평범한 인생은 아니게 된 것 같네요. 누구든 결혼할 때는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이혼이 내 일이 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필 제가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 세상 둘도 없는 쓰레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철이 조금 덜 들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면이 있다고만 느꼈었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지 맘대로 하려는 인간인지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저한테 매달릴 정도로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편은 결혼식 이후로 완전히 태도가 180도 돌변해서 툭하면 모진말로 제 속을 벅벅 긁어놓았습니다. 저보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식의 말로 얼마나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당신도 이제 일을 시작해야지. 대학 졸업한 지도 2년이나 지났잖아. 그 나이에 집에서 계속 놀고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한참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하지 말고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고 내조하라던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벌어서 나 먹여 살릴 수 있다면서? 아직도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야말로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면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다. 이렇게 처가에서 신경을 안 써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 당신은 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 집 배경만 보고 결혼한 거네. 부모님 돈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절에 남편을 만났고 항상 입버릇처럼 결혼하면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릴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자기한테 시집 오라고 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용돈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취업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2달도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언제 취업하냐며 등을 떠밀었고 제가 취업을 하기 전까지 매일 속을 긁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저 인간이랑 살며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고작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모든 정이 떨어질 때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그리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만나서 만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때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결혼하자. 아무리 봐도 너랑 나랑은 운명의 상대인 것 같아. 어차피 언젠간 결혼할 텐데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잖아.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해. 내 친구들은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들 취업 준비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리가 없어. 아니야, 내가 진심을 다해 설득하면 허락해 주실 거야. 내가 직업이 부족해? 인물이 부족해? 난 자신 있어. 빨리 인사부터 드리러 가자. 결혼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나이는 고작 25이었어요. 결혼을 생각하기엔 너무 일렀지만 남편은 제게 이상하리만치 결혼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려니 가볍게 생각하며 들었는데 같은 이야기를 매일 얼굴 볼 때마다 들었더니 진짜 결혼할 마음이 저한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도 취직도 못해서 돈벌이조차 못하고 있는 저와 결혼을 왜 하고 싶은 건지 의문이었지만 남편은 무조건 우리는 운명이라며 하루빨리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자고 하던 사람이었죠. 난 아직 취업도 못해서 모아둔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나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면 돼. 나한테 차도 있고 살림도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보고 자기가 전세로 사는 오피스텔에 몸만 들어오라고 해서 저는 이 사람 말이 진심인 줄 알고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건 연애할 당시에 초기부터 남편이 굉장히 제게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사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얼마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친정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빠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딸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다른 조건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남편이 저를 평생 아껴줄 것 같아서 부모님도 믿고 맡기셨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 사람은 저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나중에는 마음을 열고 사위로서 제대로 대접을 해주셨고 잘해주려 노력을 하셨는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뜻하지 않게 제 결혼 직후에 저희 집에는 우환이 닥치게 되었죠. 친정아빠는 예전부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몰랐지만 하필이면 제가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쯤 사정이 많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계시다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평소 지병 같은 건 전혀 없으신 분이었는데 몇 날 며칠 회사 공장과 사무실에서 밤을 새가며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시다가 쓰러지셨고 그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조금만 일찍 발견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새벽에 혼자 사무실에서 쓰러져서 아침에 발견되셨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를 보내고 나서 당연히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나름 잘 산다는 소리 듣고 살던 친정이었는데 가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정말 엄청난 타격이 되어 돌아왔죠. 아빠의 회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대표까지 잃고 나서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고 아빠가 가족들 모르게 혼자 감당하고 있던 채무를 남은 식구들이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살던 집도 팔고 식구들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까지 전부 처분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수습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상황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는데 친정 집안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제게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땅도 팔겠다고. 장인어른이 혹시 당신 앞으로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도 아빠 회사 빚 정리 다 하려면 집안 재산은 다 처분해야 돼. 나한테 남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 가족이 감당 못할 빚 안 남긴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아, 차라리 그 회사를 내가 물려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장인어른한테 미리 옆에서 보고 배웠으면 갑자기 돌아가시고 회사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걸 보고만 있진 않았을 거 아냐? 남편은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는 것 마냥 말하는 한마디마다 속을 긁는 소리만 했죠. 아빠는 생각보다 엄마 앞으로 재산을 남겨놓으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빠 명의 재산을 처분해서 회사 빚을 대부분 갚고 나니 엄마 앞으로 남은 건 경기도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빈 땅 3만 평 정도와 엄마 이름으로 예전부터 전세를 주고 있던 작은 아파트 하나만 겨우 남았더라고요. 사실 그 땅은 예전에 아빠가 회사가 커지면 공장을 새로 짓고 옮겨야겠다고 해서 사두셨는데 그게 너무 미뤄지고 없던 일이 되다 보니 잊고 살던 곳이었어요. 가격도 오히려 아빠가 샀을 때보다 더 떨어졌고 그마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었죠. 그런데 집안 상황이 이렇게 되니 헐값에라도 빠르게 처분하고 엄마의 노후자금이나 월세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에 투자하길 원했는데 엄마는 일단 그냥 놔두자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땅이라도 팔아서 다만 얼마라도 달라 하라고 말했지만 내 것도 아니고 엄마 재산을 무슨 수로 맘대로 처분하냐고 그냥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라도 있으라 했죠. 남편은 그 이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저와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제게 남편은 밥벌이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며 구박을 하는 건 물론이었고 조금 다투기라도 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친정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둘러 직장을 알아보고 매일 면접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결혼하고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히 위태로웠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집이 잘못된 이유로 시댁 어른들, 특히나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정말 좋지 않았고요. 또 하나 남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혼 전에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전혀 같이 사는 저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결혼 전과 똑같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잔뜩 취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저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친구나 모임을 나가는 사람이었죠. 거기까지도 솔직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도 생전에 주말이 되면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느라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남편이 저보다 자기 친구들을 우선시할 때 솔직히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아, 지금이라도 케이크 하나 사오던가. 꼭 남자가 그런 걸 챙겨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당신 진짜 너무 많이 변했다.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나도 똑같아. 아무리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줄은 몰랐지.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한 가지 희망으로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진짜 그럴 줄은 몰랐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래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알게 된 계기도 정말 황당했던 게 남편이 어느 날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해서 집에 들어왔고 그날 술주정을 부리면서 저한테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알게 되었던 거죠. 아마 저를 내연녀로 착각을 했던 것 같고 저를 끌어안으며 다른 여자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더라고요. 미란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때 돈에 눈이 멀어서 부잣집 딸을 잘못 골랐어. 알고 보니 완전 개털이었던 거 있지. 조금만 기다려. 다 금방 끝낼 테니까. 남편의 입으로 생전 처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들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단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의 이름을 잘 기억해두었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는지 지켜봤지만 그 인간은 너무 술에 취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에 일을 맡겼고 기간은 2주 정도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전혀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주도 아니고 겨우 열흘이 지났을 때 저는 업체로부터 엄청난 사진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사생활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남편분께서 여자가 있긴 있네요. 퇴근하면 그 여자 집을 들락거리는 것 같은데 보통 사이는 아닙니다. 방금 사모님 이메일로 사진이랑 그 여자가 다니는 회사,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보내드렸어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만한 사진이 필요하시면 추가금을 조금 내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아니길 바랬지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고 추가금을 내고 받은 사진 역시 전부 결정적인 사진뿐이었죠. 남편의 태도가 변한 건 친정 집안 형편이 기울어서였던 것도 있지만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니 남편의 그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모든 정보를 듣게 되었고 남편과 만나는 여자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만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직업도 생각보다 멀쩡했어요. 오히려 저를 만나는 시간보다 먼저 그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고 저희가 연애했던 시기도 겹치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헤어지고 저와 결혼한 것 같았는데 아마도 저희 집안 재산을 보고 이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형편이 기울고 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이미 그 여자의 집까지 드나들 정도니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돈 벌어오라는 닥달로 인해 반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비상금으로 쓰라고 주신 5천만 원도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 했었는데,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 해서 신혼집을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이니 전세 역시도 제 명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2년이었고 남편 몰래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변했어도 바람을 피우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평소처럼 밥도 차려줬고 나름 기본적인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똑같이 직장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까지 피운다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해주기 싫더라고요.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남편이 식사나 빨래를 해달라 말해도 화가 잔뜩 난 채로 퉁명스레 대답을 했더니 남편도 눈치가 있었는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보통 남자들은 캥기는 게 있으면 부인에게 더 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마저도 못하는 쓰레기 같은 놈이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며 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고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6살이나 더 많은 남편이었지만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뻔히 그 의도가 다 보여서 그때부터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요즘 당신 일 다닌다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기본적인 주부의 도리는 다 해야지. 밥도 안 하고 내 옷은 빨래도 안 해주는 건 무슨 생각인데?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도 똑같이 회사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왜 나한테만 다 해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내가 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 한 번 차려준 적 있어?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라서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칼을 갈면서 이혼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동안 밖에서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가진 땅을 팔아먹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고 혼자 매수자까지 찾아본 것 같았어요. 장모님 땅 앞으로 작년에 큰 길 난 거 알지? 거기 옆에 공장이랑 창고 들어온대. 그래서 지금 최소 2배는 넘게 올랐을 거야. 안 그래도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 땅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더라.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속내가 뻔히 보였어요. 엄마의 땅을 팔아서 제가 어느 정도 물려받길 바랬고 본인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신 가만 보면 그 땅에 엄청 관심이 많은 것 같네. 어차피 내 땅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그걸 팔라 마라 하겠어. 안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더라. 엄마가 그러는데 땅값만 50억 넘겠던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든 장모님한테 그 땅 팔게 만들어봐. 장모님도 언제까지 그 좁은 집에서 살면 안 되잖아. 우리도 5억 정도만 지원받아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할 수 있겠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마에게 땅 팔라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기어이 이 인간이 자기 인생 종치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이번 주까지만 나가면 끝이야.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물론 상의를 미리 했다고 해도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만두던 말던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남편이 회사를 관둔 이유를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나 사업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 건 무리야. 사무실도 얻어야 하고 직원도 뽑아야 하는데. 근데 내 퇴직금만 가지고는 사업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장모님한테 얼마라도 좀 빌려봐야겠다. 요즘은 동네 카페 하나 차리는데도 3억은 기본으로 들잖아. 사무실 차리는데 진짜 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럼 당신 이름으로 은행 가서 빌려. 자기가 마음대로 회사 그만두고 온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우리 엄마가 왜 당신한테 돈을 빌려줘? 우리 생활이 걸린 문제인데 왜 남 이야기 하듯 하냐? 내가 잘 되어야 너도 대접받고 사는 거야. 너 회사에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래? 아마 자기 생각에는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통보를 하면 제가 벌벌 떨면서 엄마한테 달려가
우리 큰일 났다고 빨리 땅 팔아서 도와달라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고 남편한테 헛소리 그만하고 꿈깨라고 했죠. 선 넘지 마. 너가 일을 그만두건 말건 뭔 상관인데? 당신이 회사 그만두면 우리 엄마가 땅 팔아서 지원해 줄 거라 생각했어? 사위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는데 그럼 장모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짐을 다 빼고 혼자 이사를 가버리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어이 이 인간이 불행을 자초하더라고요. 잘 됐네. 회사 관뒀으니까 앞으로 먹고 살 고민이나 해. 당신 나한테 뻔뻔하게 굴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어디 이거 보고도 당당한지 한번 보자. 저는 남편에게 뒷조사 업체에 큰돈을 입금하고 받은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그걸 확인한 남편은 순간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전부 조작이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합성이네. 누가 그런 거야?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절대 이상한 짓 안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 오해? 내가 너 그 여자 집 들락거리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오해? 그 여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다니는 직장까지 다 말해줘?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전화 한번 걸어봐?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더니 자포자기한 듯 보였어요.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던 거야? 그건 알 거 없고. 원래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결판을 내자.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전부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만 알아둬. 저는 그날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 바로 이혼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은 상간녀에게도 전화를 걸어 너가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이제부터 고소 들어갈 테니 앞으로 둘이 잘해보라고 친절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 내연녀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날 저녁에 바로 저를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어달라면 찍어주고 본인은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까 그 여자한테만은 소송을 걸지 말아달라면서요. 이미 칼자루는 제 손에 있는 상황이었죠.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무조건 내 잘못은 다 인정할게. 근데 당신도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알고 있지? 나 그 여자랑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소송은 나한테만 해.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저는 이 남자에게 이렇게 신사적인 면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본인한테만 소송을 걸라는 말을 들으며 이토록 역겹다는 기분이 들 줄은 몰랐어요. 구구절절 변명은 계속되었고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기분이 점점 나빠졌죠. 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저는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남편의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은 전부 위자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회사도 그만뒀는데 퇴직금까지 다 뺏어가면 어쩌냐고 싹싹 빌었지만 어떻게 되건 말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었죠. 상간녀에게도 똑같이 소송이 들어갔고 그 여자도 2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서 끝까지 추궁에 받아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소문이 쫙 도는 바람에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해서 그만뒀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그쪽도 퇴직금 받아서 저한테 위자료로 주고 말았겠죠.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난 뒤에야 친정엄마에게 이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엄마 땅을 탐내고 애초에 우리 집안 재산을 보고 접근한 쓰레기 같은 놈이라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못났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세상에 이혼이 모델수니? 오히려 빨리 끝낸 게 다행일지도 몰라.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로 그놈 표정부터 바뀐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차라리 잘 됐어. 너도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돼. 엄마는 오히려 잘 됐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을 빼서 엄마가 사시던 작은 아파트를 팔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까지 싹 더해서 두 사람이 살기 적당한 25평 아파트를 새로 얻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엄마랑 계속 같이 지낼 생각이에요. 엄마는 제가 원하면 그 땅을 팔아서 좋은 집도 구하고 월세 받는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사겠다고 하시길래
그냥 그것도 엄마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일하러 다니는 것도 힘드실 거고 아빠가 물려준 땅으로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혼한 전 남편은 결국 그 상간녀와도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지인 통해 듣기로는 상간녀가 제게 주는 위자료 때문에 두 사람이 엄청 싸웠고 결국 돈 때문에 싸우고 헤어진 것 같아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저 인간은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와는 이미 끝났으니 이젠 다른 돈 많은 여자를 찾으러 다니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